2019년 한국인 1인당 연평균 영화관 방문 횟수 3,107회, 2024년 1.89회, 5년 만에 절반 이하로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영화관이 망하는 이유를 티켓값이 비싸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영화관들은 비싸게 팔아서 망한 게 아니라 싸게 팔아도 아무도 오지 않아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말 영화 한 편에 팝콘 세트 이제 5만 원이 우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1만 8천 원짜리 티켓 앞에서 사람들은 극장 대신 집안 소파를 선택했고 200석 상영관에 고작 12명만 앉아있는 풍경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화관 산업의 붕괴는 여러분이 투자한 상업용 부동산 리츠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고 복합 쇼핑몰 인근 상가 자산의 공실률을 15%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있으며 CJCGB 같은 엔터주 투자자들에게는 이미 수십 %의 손실을 안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화산업의 위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지갑에 직접적인 구멍을 내고 있는 경제 위기입니다. 텅 빈 상영관이 보내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사람들은 돈이 아니라 시간을 아까워하기 시작한 걸까요? 도대체 5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1만 8천 원이라는 티켓 가격 뒤에 숨겨진 잔혹한 경제 구조와 이것이 여러분의 자산에 미치는 충격파를 낱낱이 해부해 드립니다. 2만 원과 2시간. 당신이라면 어느 쪽이 더 아깝습니까? 놀랍게도 2025년 한국 소비자들은 돈보다 시간을 더 아까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영화관 산업 붕괴의 진짜 이유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영화관이 망하는 이유를 티켓값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영화관은 가격 문제가 아니라 시간 투자 대비 수익률에서 처참하게 패배한 것입니다. 경제학 용어로 표현하자면 경험 ROI의 급격한 하락입니다. 2015년만 해도 영화관은 1만 원으로 2시간의 확실한 몰입을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스크린 앞에 앉는 순간부터 엔딩 크레딧까지 외부 세계와 단절된 차에 하나의 이야기에 온전히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그 2시간은 확실한 투자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2만 원 가까운 돈을 내고도 이 영화가 재미있을까? 돈과 시간을 날리는 건 아닐까? 라는 불안감을 안고 극장에 들어갑니다. 영화가 기대 이하일 경우 돈의 손실보다 쓸데없이 소비한 2시간에 대한 후회가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현대인에게 시간은 돈보다 귀한 자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플랫폼의 카니발라이제이션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넷플릭스에서는 재미없으면 10분 만에 다른 콘텐츠로 넘어가고 유튜브에서는 1.5배속으로 핵심만 추려보며 쇼폼에서는 15초 만에 결론을 파악합니다. 이런 소비 패턴에 익숙해진 현대인에게 중간 광고도 없고 배속도 불가능하며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는 극장은 시대착오적인 감옥처럼 느껴집니다.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2024년 20대와 30대 대상 설문조사에서 영화관에 가지 않는 이유 1위는 티켓값이 비싸서가 아니었습니다. 시간 낭비가 두려워서였습니다. 영화 선택을 실패했을 때 시간적 손실이 금전적 손실보다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는 응답이 67%에 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화관의 위기는 콘텐츠의 위기가 아닙니다. 폐쇄형 공간에서 강제로 2시간을 점유하던 공동체적 경험 모델 자체가 붕괴된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자신의 시간을 타인이 정한 스케줄에 맞춰 소비하려 하지 않습니다. 시간의 주도권을 되찾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CJCGB의 부채 1조 2천억 원, 이 숫자가 여러분의 영화 티켓값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회사가 탐욕스러워서 가격을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영화관들은 가격을 올려서 망한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CJCGB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면 절박한 현실이 드러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누적된 부채는 1조 원을 훌쩍 넘어섰고 매월 지출해야 하는 리스료와 이자 부담만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2022년과 2023년 CGV는 2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희석시키는 잔혹한 선택이었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회사가 무너질 상황이었습니다. 영화관 주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50% 이상의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운영 고정비 지옥이 더해졌습니다. 대형 멀티플렉스의 경우 월 임대료만 수억 원에 달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는 해마다 급등했으며 전기료는 2021년 대비 4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관객 수는 전성기였던 2019년 대비 6.7%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매출은 줄어드는 전형적인 구조적 한계,
이것이 영화관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진은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섰습니다. 극장 수를 대폭 줄이거나 티켓 가격을 올리거나 극장을 닫으면 임대차 계약 위반으로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했고 이는 곧 회사의 파산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가격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영화 티켓 1만 5천 원은 심리적 저항선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 5천 원 시대에 2시간짜리 영화가 1만 8천 원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의 인식 속에서 영화를 누구나 즐기는 대중문화가 아니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럭셔리 소비로 전환시켰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가격을 올린 만큼 관객이 늘어나기는커녕 극장을 찾는 발길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2024년 CGV의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8%를 기록했습니다. 가격 인상으로 단기 매출을 방어하려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고객 이탈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에 빠진 것입니다. 당신의 1만 8천 원은 영화관의 생존 비용이었지만 동시에 영화관을 죽이는 독약이기도 했습니다. 6개월에서 45일로 극장 개봉 후 OTT 공개까지의 독점 기간이 4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이 변화가 당신의 지갑에서 연간 50만 원을 절약시켜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홀드백 단축이 영화관을 위한 양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이것은 양보가 아니라 항복이었습니다. 영화관들이 OTT 플랫폼에게 시간적 독점권을 빼앗긴 것입니다. 2015년만 해도 극장 개봉 후 넷플릭스나 IPTV에서 보려면 최소 6개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화제작을 빨리 보고 싶다면 극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영화가 45일에서 길어야 3개월 내에 스트리밍 서비스에 올라옵니다. 심지어 일부 작품은 극장과 OTT 동시 개봉을 선택합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정교한 경제적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극장에 가면 티켓값 7만 2천 원, 팝콘 콤보 세트 2만 5천 원, 주차비 5천 원, 합계 10만 2천 원입니다. 반면 한 달만 기다리면 넷플릭스 스탠다드 멤버십 1만 3천 원으로 온 가족이 집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일시정지 자유, 자막 선택 가능, 화장실 자유, 간식비 절반 이하로 말입니다. 계산은 더 냉혹해집니다. 한 달에 극장 영화 2편을 본다면 연간 120만 원이 나갑니다. 같은 돈이면 넷플릭스 프리미엄 1년 구독료 20만 4천 원, 디즈니 플러스 1년 11만 원, 티빙 1년 12만 원을 모두 결제하고도 76만 원이 남습니다. 이 계산법이 2030세대 사이에서 상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정보의 비대칭 해소가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유튜브 영화 리뷰 채널들이 개봉 당일 오전부터 스포일러 없는 평가를 쏟아내면서 관객들은 돈과 시간 아까운 영화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봉 첫날 네이버 영화 평점과 유튜브 리뷰만 확인하면 극장에서 볼 가치가 있는지 판단이 끝납니다. 과거처럼 화려한 예고편과 바이럴 마케팅에 속아 극장을 찾는 사람들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영화 선택 전 온라인 리뷰를 확인하는 비율이 89%에 달합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극장에서 볼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집에서 기다렸다 보는 게 합리적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합니다. 홀드백의 붕괴는 영화관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무기, 시간적 독점권마저 무너뜨린 것입니다. 서울 강남 복합 쇼핑몰 상가 공실률 15.7%, 5년 전 3.2%였던 이 수치가 5배 폭증한 이유는 단 하나, 영화관이 사람을 끌어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보유한 상업용 부동산이나 리츠 자산이 있다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수치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영화관 위기가 엔터산업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이것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구조적 붕괴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앵커 테넌트의 몰락입니다. 앵커 테넌트란 대형 쇼핑몰에서 고객을 끌어들이는 핵심 점포를 말합니다. 2010년대 스타필드 하남, 코엑스몰, 타임스퀘어 같은 복합 쇼핑몰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영화관 때문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영화 보러 온 수만 명의 발길이 쇼핑몰 전체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영화 보기 전 식사하고 쇼핑하고 영화 본 뒤 카페 가는 패턴, 영화관 하나가 건물 전체에 분수 효과를 일으킨 것입니다. 부동산 용어로 설명하자면 영화관은 집객 마그넷이었습니다. 영화관이 있는 층과 그 주변 매장의 임대료는 평균 3개공 40%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영화관은 임대료를 많이 못 받아도 기꺼이 입점시키는 전략적 테넌트였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서울 주요 상권 복합 쇼핑몰의 평균 공실률은 15%를 넘어섰고
특히 영화관 인근 매장들의 공실률은 22%까지 치솟았습니다. 영화관이 사람을 끌어오지 못하면서 주변 식당, 카페, 의류 매장도 함께 죽어가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경기도 모 신도시의 대형 복합 쇼핑몰은 CGV가 2개 층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에는 주말 일평균 방문객 3만 명을 기록했지만 2024년에는 8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결과는 영화관 주변 매장 400곳 중 6곳이 문을 닫았고 나머지 매장들도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며 건물주와 분쟁 중입니다. 영화관들도 이 위기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CGV와 롯데시네마는 2023년부터 남는 상영관을 클라이밍장, 실내 골프 연습장, e스포츠 경기장, 콘서트 생중계관으로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극장에서는 아예 상영관 3개를 철거하고 피트니스 센터와 코워킹 스페이스를 입점시켰습니다. 이는 영화관 스스로 더 이상 영화만으로는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모습입니다. 부동산 투자자나 리츠 보유자라면 이것은 중대한 경고 신호입니다. 영화관을 앵커 테넌트로 둔 상업용 건물의 자산 가치를 지금 당장 재평가해야 합니다. 임대 수익의 안정성과 건물 전체의 집객력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보수적인 손실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2019년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 중 관객 500만에서 700만 사이를 기록한 중간급 작품 수 12편, 2024년 단 2편, 영화계의 허리가 사라지면서 제작사들은 극단적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투자한 엔터주가 왜 계속 떨어지는지 이 숫자가 설명해 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영화계 위기의 원인을 좋은 콘텐츠 부족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콘텐츠가 부족한 게 아니라 중간급 콘텐츠가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증발한 것입니다. 2010년대만 해도 베테랑, 국제시장, 지울번방의 선물 같은 중간 예산 영화들이 한국 영화계를 지탱했습니다. 제작비 50억에서 80억 원, 스타배우 한두 명과 탄탄한 시나리오만 있으면 손익분기점 350만 관객을 무난히 넘기고 700만까지도 노려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영화들이 제작사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했고 신인 감독과 배우들이 성장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이 중간지대가 완전히 소멸했습니다. 관객들의 지갑은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었습니다. 뭐 아니면 토입니다. 아예 범죄도시 시리즈처럼 검증된 프랜차이즈이거나 서울의 봄, 탈주처럼 제작비 200억 원이 투입된 확정적 블록버스터가 아니면 개봉 2주 만에 상영관에서 퇴출됩니다. 혹은 듄, 아바타 같이 IMAX나 4DX로 봐야만 그 가치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시각적 스펙터클이어야 합니다. 구체적 사례를 보겠습니다. 2024년 개봉한 중간 예산 드라마 영화 한 편, 제작비 60억 원의 중견 배우 2명이 출연했습니다. 개봉 첫 주 관객 18만 명, 2주차 6만 명, 3주째는 상영관 90%가 사라지며 최종 누적 관객 32만 명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손익분기점 400만 관객의 8%도 채우지 못한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50억 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제작비 인플레이션이 제작사들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주연 배우 출연료는 10억 원을 훌쩍 넘어섰고 스태프 인건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30% 상승했으며 장비 대여료와 후반 작업 비용도 급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화 한 편의 손익분기점은 300만 관객에서 500만 관객으로 치솟았지만 정작 극장을 찾는 관객은 절반으로 줄어드는 스태그플레이션형 위기가 한국 영화계를 덮쳤습니다. 중간급 영화의 소멸은 단순히 작품 다양성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신인 감독과 배우들이 경험을 쌓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가 무너진 것입니다. 결국 한국 영화계는 검증된 소수의 이름, 검증된 소수의 장르만 살아남는 과점 구조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유한 엔터주가 계속 하락하는 이유, 바로 이 구조적 붕괴 때문입니다. CJCGV주가 2019년 5만 원에서 2024년 1만 2천 원으로 76% 폭락, 롯데컬처웍스는 상장 폐지 위기설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영화관 산업의 위기는 이미 당신의 계좌에 직접적인 손실을 입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관객 수가 회복되면 반등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투자자들은 영화관 관련주를 일시적 침체를 겪는 성장주로 봅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성장주가 아니라 사양산업 혹은 기껏해야 부동산 자산주로 재분류되어야 합니다. 먼저 기업 가치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해야 합니다. CJCGV, 롯데컬처웍스 같은 멀티플렉스 관련주들은 더 이상 매출 성장 스토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024년 CGV의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8%를 기록했고 부채 비율은 230%에 달합니다.
이런 재무 구조에서 주가 반등을 기대하는 것은 위험한 도박입니다. 일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이미 CGV의 기업 가치 산정 방식을 바꿨습니다. 영업이익 기반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보유한 부동산 자산 가치에서 부채를 뺀 청산 가치로 평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해당 기업이 더 이상 운영으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콘텐츠 공급망에서는 극적인 권력 이동이 완료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극장 배급사가 콘텐츠 유통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직접 IP를 소유하고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같은 글로벌 OTT에 판매할 수 있는 제작 역량을 가진 기업들로 가치가 이동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의 경우 극장 흥행 여부와 무관하게 넷플릭스로부터 작품당 평균 200억 원의 제작비를 선지급받습니다. 하이브는 방탄소년단과 세븐틴의 콘서트 실황을 극장 개봉 없이 바로 OTT에 판매하며 안정적 수익을 확보합니다. 이들은 극장이라는 중간 유통 단계를 우회하면서 더 높은 마진을 챙기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대응 전략은 명확합니다. 첫째, 영화관 관련 리츠나 주식에 투자할 때는 관객 수 회복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대신 공간 비즈니스 전환 성공 여부를 핵심 지표로 봐야 합니다. 상영관을 얼마나 빠르게 클라이밍장, 피트니스 센터, 코워킹 스페이스로 전환하는지, 고정비를 얼마나 줄이는지를 추적해야 합니다. 둘째, 콘텐츠 제작사 중에서도 극장 의존도가 낮고 글로벌 OTT와의 장기 계약을 확보한 기업에 주목해야 합니다. 2025년 이후 승자는 극장이 아니라 플랫폼과 직거래하는 기업들입니다. 영화관이라는 중간 단계가 약화되는 시장에서 제작자와 플랫폼을 직접 연결하는 구조를 가진 기업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당신의 계좌에 영화관 관련주가 있다면 지금 당장 손절 타이밍을 고민해야 합니다. 회복을 기다리다가 더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그 영화 봤어? 라는 질문이 사라진 지 3년째입니다. 한국인의 78%가 지난 1년간 같은 영화에 대해 타인과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영화관의 몰락이 가져온 가장 큰 손실은 경제적 수치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유된 경험과 집단적 기억이 증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각자 원하는 콘텐츠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은 대신 연결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2000년대와 2010년대를 돌이켜보면 영화는 강력한 사회적 대화의 도구였습니다. 괴물이 개봉했을 때 전국 1,300만 명이 극장을 찾았고 월요일 아침 회사에서 자연스럽게 영화 이야기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명량을 보며 함께 울고 국제시장을 보며 부모 세대를 이해하고 기생충을 보며 계층 문제를 토론했습니다. 이런 공유된 문화적 경험은 세대와 계층을 넘어 사회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끈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는 어떻습니까? 각자의 스마트폰 속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파편화된 문화섬에 고립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넷플릭스에서 보는 한국 드라마와 옆 사람이 유튜브에서 보는 게임 방송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다른 우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 사회학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문화 콘텐츠 소비 패턴이 10년 전보다 87%더 개인화되었습니다. 가족 구성원끼리도 같은 콘텐츠를 함께 보는 시간이 주당 평균 2.3시간에서 0.7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각자 방에서 각자 화면으로 각자 알고리즘이 추천한 것을 봅니다. 이런 담론의 상실은 사회적 공감 능력의 약화로 이어집니다.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웃고 함께 분노하는 순간이 줄어들면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경험 자체가 희소해지고 있습니다. 영화관이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200명의 낯선 사람들과 같은 이야기에 몰입하던 경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했습니다. 여기에 문화적 양극화까지 심화되고 있습니다. 1인당 5만 원짜리 프라이빗 박스나 침대석에서 영화를 즐기는 상위 10% 계층과 집에서 스마트폰 6인치 화면으로 무료 불법 스트리밍을 보는 계층 사이의 문화적 경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영화를 봐도 그 경험의 질이 완전히 다르고 이것은 단순한 소비 차이를 넘어 계층 간 문화 자본의 격차로 고착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난 한 달 동안 타인과 같은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당신도 이미 파편화된 사회의 일부입니다. 월 39,000원의 무제한 관람, 미국 AMC 극장의 A-리스트 멤버십 가입자 수 2024년 기준 340만 명. 이것이 영화관 생존의 답입니다. 그런데 한국 극장들은 왜 아직도 낮게 티켓만 비싸게 팔고 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영화관이 살아남으려면 티켓값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가격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파는 상품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영화를 팔아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생존 전략은 초프리미엄화입니다. 집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일본 도쿄의 티조이 극장은 향기 분사 시스템, 진동 좌석, 실시간 조명 변화를 결합한 이머시브 시네마로 티켓값 45,000원에도 매진을 기록합니다. 영화 속 바다 장면이 나오면 바다 냄새가 나고, 폭발 장면에서는 의자가 흔들리며, 달빛 장면에서는 극장 전체가 은은한 푸른빛으로 물듭니다. 한국에서도 단순히 영화를 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영화 속 세계에 진짜로 들어간 듯한 체험을 제공해야 합니다.